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강의로서요. 이제 교재 어디를 펴시냐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는 계약법부터 이제 제가 강의 진행을 할 거라고 그랬죠. 계약법에서도 여기 계약법 총칙 부분을 볼 거예요. 총칙 부분 보는데 교재로는 38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총칙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라고요. 어떤 부분이에요?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의 효력으로서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동시행위 위험부담, 제3자 이행 계약이 있고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크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안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 펴보시냐면 380페이지에 아래 까만 박스 2번에 계약자유 원칙 그 말 나올 거예요. 계약자유 원칙 이게 나오는데 아무리 자유라고 하더라도요. 자유를 방임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거래하겠다. 계약 자유니까 풀어줍니까? 아니죠. 처벌해버리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380페이지 계약자유 원칙에서 맨 아래 한 가로 2번 내용 보면 암기 안 해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그냥 이 교과서라는 것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 적합성과 떨어지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읽어보면 여러분이 좋습니다만 계약 체결을 할지 말지 내 마음이다. 계약 체결의 자유 넘겨보시면 상대방을 누구에게 팔지 내 마음이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 얼마에 팔지 내 마음이다. 내용 결정의 자유. 그리고 계약서를 쓸지 구두계약으로 할지 내 마음이다. 방식의 자유 그러는 거죠. 근데 양가로 이번에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제한이 있는데 제한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시험 내용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네, 물어보지는 않는데 넘겨보시면 거기 382페이지 보면 까만 박스 3번에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요. 약관에 의한 계약.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많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계약 체결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 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내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개통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아예 계약서 내용을 인쇄해 가지고 탁 들이밀죠. 그죠? 그러면 나는 체결할지 말지만 네가 결정을 하지 계약 내용은 미리 정해진 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 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약관에 의한 계약이죠. 그죠? 자,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뭐냐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죠? 제한하는데 필요성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죠? 필요성도 있더라. 필요성도 있는데 어떤 필요성이냐 그랬더니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책임보험을 강제 가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유리하게 말빨이 떨어지는 일반 서민들은 불리하게 이렇게 계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계약 내용이 똑같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어때요? 약관에 의한 계약을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획일적으로 정형화된 계약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정형화된 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관에 의한 계약은 인정, 부정? 인정이죠. 그죠? 인정이고 실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시험 적합성은 뚝 떨어집니다.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것이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처음 이 강의를 듣겠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쩌면 뭐 6월 달에 7월 달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험 직전에는 약관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왜 안 중요하냐면 우리 민사특별법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주임법, 상임법, 가담법,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실명법 있는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이건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중요하다고요. 다만 독립적 문제로 나올 리는 없습니다만 지문 하나 정도 끼어들까 봐 그래서 강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약관에 의한 계약은 인정, 부정?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 다만 뭐가 제일 문제냐면 여러분 약관 깨알같이 써져 있는 거 다 읽어보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약관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잘 읽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가 만약에 뒤통수치는 소비자를 뒤통수치는 이 약관 조항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건 이제 기습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까 봐 사업자는 어때요? 모든 부분은 아니고요. 중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 계약 같은 거나 스마트폰 계약할 때 약관으로 계약할 때 어때요? 중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죠. 그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다 사인을 하죠. 그죠? 사인을 하게 되면 이게 계약이냐 아니면 법규범이냐 그 말이죠. 당연히 법규범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법규범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법은 아니라고요. 법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다만 이때 아무리 사인을 했더라도 나중에 보니까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잖아요. 조항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에서 사는데요. 이 거리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다 그러면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거기에서만 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거기 본사가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난 소송할 때마다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뭐예요? 내가 설령 사인했더라도 무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차차 공부하겠습니다만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라고 그러거든요. 전부 무효. 이것을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것의 예외입니다. 예외로서 해당 약관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이 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해당 약관 조항만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관 조항만. 이게 이제 큰 틀입니다. 이렇게 큰 틀을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해석을 할 때 당연히 뭐예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죠. 반대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될 테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의성실에 맞게 뭐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뻔한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자에게 면책 조항이 있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확장해서 해석하겠어요? 아니면 축소해서 해석하겠어요? 면책 조항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게 사업자에게 불리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 뭐가 있냐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그런데 이 개별 약정은 약관이 아닙니다. 약관이 아닌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할 때요. 네이버에 광고해야지 해가지고 네이버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영업사원이 올 거예요. 와가지고 인쇄된 약관 계약서를 딱 낼 거라고요. 그리고 명시 설명을 해주겠죠. 다는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줘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때 설명할 때 보니까요.
그 광고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중간에 여러분이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예요. 위약금 10% 이렇게 있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1년 못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그렇습니까? 해서 당구장 표시하고 그 아래다가 약관 계약서 당구장 표시하고 제 몇 조 위약금 약정은 적용 없음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바로 개별 약정이죠. 이건 왜 약관이 아니냐면 모든 사람에게 통일적으로 해석되는 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 여러분에게만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0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다고요. 그러면 위약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약관에는 위약금 문다고 돼 있지만 개별 약정에는 안 문다고 해 있죠.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그럼 뭐가 우선해요?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조금 더 살 붙여보면 명시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때 설명할 때 중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중요 부분이라도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자동차가 뭔지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가 뭔지 다 있는 것을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설계사가 사업자가 설명이 극히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특허에 관한 보험을 든다 그러면 소비자가 특허 내용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가 오히려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안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거기 382페이지 보면 이제 까만 박스 3번 계약하 보통거래 약관 그래가지고 거기 한가로 1번에 약관의 의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나오죠. 그죠? 근거. 이건 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판례 내용인데요.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약관 그 자체가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죠? 예. 따라서 당사자 사이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했다 그러면 이 약관 구속력은 배제돼 버린다고요. 그죠? 개별 약정이 우선하니까. 그러면 양가로 2번 계약으로 편입글에서 사업자 명시 설명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동그라미 2번 보면 모든 약관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에 한정한단 말이죠. 한정하는 건데 넘겨보세요. 자,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랬죠. 그러면 사업자는 이 약관 내용을 계약으로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안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냥 이야기 듣고 그냥 흘러가는 건데 명시 설명이 위반했더라도 소비자가 그래도 괜찮아. 이대로 나는 계약 유지할 거야. 그럼 그거는 인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어때요? 암보험, 암 진단만 받아도 보험료 줍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암보험 계약을 약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객님 죄송한데 우리는 명시 설명 의무를 우리가 위반했기 때문에 이 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주장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그때는 고객이 그래도 괜찮아 이 계약 유효야 그러면 그때는 보험회사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내용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한가로 이번에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나오잖아요. 면제되는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나 혹은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약간의 해석 나오죠. 그죠? 통일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가로 2번의 해석의 원칙 보면 동그라미 1번 신성실 원칙, 그 다음 2번 객관적, 모든 사람이 똑같게 통일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소비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면책조항. 자,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해석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5번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인했죠. 그죠? 사인하면 계약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 양가로 4번에 1번 원칙 신유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그래요. 무효라고요. 무효하는 건데 한가로 2번에 보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추정글에서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혹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추정되는 거예요. 근데 무효 효과 보시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요. 이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라는 이 법리의 예의가 되는 거예요. 즉 특칙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약관에 대해서 마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처음 접하지만 여러분이 이 기본 강의만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안 빠뜨리고 제가 강의를 드리려고 해서 드리는 것이지 약간은 시험에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385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까만 박스 4번 계약의 종류 그래가지고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나오죠. 그죠? 거기 숫자 하나 고치세요. 14가지가 아니라 15가지예요. 오타 났어요. 계속 15가지라고 나올 건데 여러분 이상하게 오타 나가지고 14가지라고 돼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만 가지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왜?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민법이 전형적인 계약의 유형을 1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걸 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우리 시험범위고 그러면 반대로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계약을 뭐라고 하겠어요? 비전형 계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나오죠. 그죠? 의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아하려고 하지 마시는데 양가로 3번에 보면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나오잖아요. 무상계약이 나오는데 이것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만 그냥 여기는 교과서는 구색 갖추기 위해서 어떤 폼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쌍무는 쌍방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편무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 그 말이잖아요. 유상은 뭐겠어요? 대가가 있다. 증여는 증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대가가 없다 그러면 무상계약 그러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를 아시라는 거냐면 넘겨보시면 386페이지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림이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암기하는 거예요. 쌍방울, 동그라미 2개니까 쌍방울 이렇게 아시고 안쪽으로 쌍무예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유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출문제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럼 O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X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은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이 편무계약은 대부분이 다 뭐냐면 무상계약이거든요. 그런데 편무인데 유상에 속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현상광고계약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현상광고계약이 뭐냐면 이 15가지 전형계약에는 들어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전봇대에가요. 애완견 해피를 찾아주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기가 이제 뭐가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죠. 이게 현상광고계약의 청약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내가 전화해 가지고요. 내가 찾아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계약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고요. 해피를 찾아서 들고 가야만이 승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 광고는 물건을 요한다. 그래서 낙성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요물계약이에요. 그러면 해피 찾아가면 이제 어때요? 현상 광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죠. 그죠? 그러면 해피 주인은 나에게 100만 원 줄 의무가 있지만 나는 무슨 의무가 없잖아요. 이미 찾아가 버렸으니까.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편무죠. 그죠? 근데 100만 원이 공짜입니까? 아니잖아요. 해피를 찾아준 대가죠. 그죠? 그래서 유상계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편무는 대부분 무상계약이지만 편문 대 유상인 게 있어 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런 내용 다 몰라도 좋습니다. 몰라도 좋은데 이걸 아시라고요.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O, 그러나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X, 이거 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낙성계약, 승낙만으로 그랬죠. 낙성계약인데 우리 매매교환 임대차는 셋 다 뭐냐면 낙성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불효식계약입니다. 셋 다예요. 그 다음에 쌍무고 유상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에요. 세 가지 공통점인데, 낙성계약 반대말이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물이란 표현이 이런 요물 같은 거 할 때 그 요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을 요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암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물 같은 것 그러면 주로 남자한테 말을 해요? 여자를 대상으로 말을 해요? 여자 중에서 뭐 요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인터넷 강의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현대그룹 지금 회장이 현정은 회장이죠. 그죠? 현정은 회장인데 저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고 뭐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한테 암기 코드로 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저희 현대그룹 저희 정모원 회장이 이제 자살하고 그 부인이 승계를 했는데, 여러분은 요물계약 그러면 누구 생각하시냐면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 생각하시고 현대계보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현대계보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렇게 암기하는데, 현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겁니다. 현상광고. 대가 뭐냐 그랬더니 대물변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계가 뭐냐 그랬더니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보가 뭐냐면 보증금 계약인데, 이 보증금 계약은요, 자, 학설 대립이 있어요. 학설 대립이 있어서 요물 계약이라는 견해도 있고 낙성 계약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나오기가 힘듭니다만, 아무튼 현대계보 아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자,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은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환각이 보여야 돼요. 뭐가 환각이 보여야 되냐면, 제가 맨날 여기다가 쌍무계약 효력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제가 그리지 않아도 그 바깥으로 뭐가 있어요? 유상계약 이렇게 보시고,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행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상계약의 효력으로서 우리 매매에 가면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담보책임. 이 담보책임이 자, 유상계약의 효력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386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좀 패스해서 가세요.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들으실 때 이게 인강이기 때문에요. 반복해서 들으실 때를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자세한 것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벙쪄요. 벙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듣고 하는 게 좋은데, 자,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도 뭐예요? 쌍무, 유상이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교환이나 임대차에서도 동시행 위험부담뿐만 아니라 담보 책임이 다 적용된다 이 말인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86페이지 보면 이제 낙선계약, 요물계약 나오죠. 그죠? 자, 넘겨보시면 387페이지 한가로 2번에 요물계약 나오잖아요. 요물계약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현대계보 나올 거예요. 현대계보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거기 구별의 실익 보면 자,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막 낙성, 요물 막 이런 것도 헷갈리는데 요물 계약이 뭐지? 막 이렇게 할 텐데 매매 계약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매매와 같은 낙성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낙성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계약금 주잖아요. 그거는 해당 부분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전액이 통장에 꽂혀야 돼요.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말로만 계약금 주기로 했다고 그래봤자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과 같은 요물 계약은 계약금 전액이 지급됐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그랬는데요. 자, 일시적 계약 보면 두 번째 줄에 매매 같은 건 어때요? 매매하면 끝나버리죠. 그죠? 그런데 계속적 계약 보세요. 두 번째 줄 보면 소비대차, 사용대차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다. 임대차가 나오죠. 그죠? 임대차. 세내준다. 임대차는 뭐예요? 2년 동안 임대차 그러면 2년 동안 계속되는 계약이다. 그 뜻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양가로 6번에도요. 우리 매매 부분 가면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교환이라고 적고 교환 계약이라고 읽는 거예요. 임대차라고 적고 임대차 계약이라고 읽는데 계약 전 단계로서 예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데 매매 단계 가가지고 예약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나갔다가 다시 나중에 볼 때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38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계약의 성립 나오는데 우리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공부했습니까? 청약과 승낙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자, 시기적으로는 승낙이 있었을 텐데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합의, 계약 성립 똑같은 말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또 봐보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전 시간에 A가 B에게 여기 구로구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 그랬고 B가 이 부동산을 3억 원에 살게 그랬죠. 그죠? 살게. 그러면 우리는 3억 원에 팔게를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이라고 그랬고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살게를 뭐라고 그랬냐면 승낙이라고 그랬고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했죠. 그죠?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랬더니 승낙이 있었을 때 자, 시기적으로는 뭐라고요? 청약이 승낙이 있었을 때만 내용적으로는 청약상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 그 다음에 계약 성립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자, 그런데 3억 원에 팔게 그랬는데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래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불합치, 불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그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여러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해요. 충분한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기본 강의에서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에 이거 듣고 문제 풀고 가시는 분이 계실까 봐 사실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직 민법 총칙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어려우면 넘어갔다가 끝까지 가서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반복할 때를 대비해서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먼저 강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의욕 충만해서 봤는데 갑자기 막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비교하고 이래버리면 머리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인강이라서 여러분이 나중에를 대비를 해서 제가 미리 강의 드리고 가는 것 뿐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민법 총칙을 가면 법률행위만 시험범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률행위를 다시 어떻게 구분해서 공부할 거냐면 자,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법률행위 그럼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하고 B 당사자가 자, 100번지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뭐예요?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그런 거예요. 성립. 그런데 성립한 법률행위가 다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없어버렸다. 이제 A나 B가 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인데 뭐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사유고 확정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사유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다 그러면 뭐 유효기도 하고 무효기도 하고 취소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립하는 단계하고 성립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게 될 거라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목적을 가졌는데 의사표시를 안 해버리죠? 그럼 무효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불성립이라고 한다고요. 불성립.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자,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불합치가 있으면 불합의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불성립이에요. 무효가 아니라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이에요. 성립하지도 안 해버렸어요. 성립해야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A가 3억 원에 팔고 싶었는데 자, 편지를 보낼 때 청약서 편지를 보낼 때 깜빡 해가지고요 3천만 원에 팔게 이런 식으로 공짜 하나 빼고 청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뭐 이렇게 싸? 하고 얼른 3천만 원에 승낙을 해버렸죠. 그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죠. 합치가 있으니까 3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렸다고요. 성립했는데 그런데요. A의 의사는 3억이었잖아요. 근데 표시를 어떻게 해버렸죠? 3천이라고 해버렸죠. 이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그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즉 의사표시가 있기는 있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근데 이제 해당 부분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뭐냐면 착오라는 거고 착오는 뭐예요? 취소 사유라고 우리 법에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오가 있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했지만 효력이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3억 원에 팔게 그랬는데 다시 적을게요. 3억 원에 팔게 그랬는데 1,000만 원만 깎아줘. 1,000만 원 깎아줘. 자, 2억 9천에 살게 그래버리면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 불합이란 말이에요. 불합이. 그러면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도 안 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벙 찔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갔다가 다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듣다 보면 나중에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양그룹에 보면 불합의가 나오잖아요. 388페이지 불합의 나오는데 이것도 다시 넘겨보시면 389페이지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나오는데 이 두 개 구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불합이면 결론이 뭐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로 4번에 효력 보면 의식적 불합이든 무의식적 불합이든 모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가로 5번에 뭐가 나요? 불합이야 착오를 구별해라 나오죠. 그죠? 착오를 구별해라. 그래서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데 동그라미 2번 착오의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다른 거예요?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구분을 해라. 그 말이죠. 그죠? 네, 꽤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려를 해요. 지금 막 의욕충만 막 해가지고 공부 좀 해볼까 그랬더니 뭐나 알아듣는 소리 들으다가 갑자기 막 성립요건, 효력요건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야 하고 여러분이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안 그러셔도 좋다고요. 아셨죠? 여러분이 나중에 들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여기가 학원 강의다 그러면 이런 건 넘겨버려요. 지금은 1, 2월 달에 넘겨버리고 3, 4월 달에 다시 한번 강의 들을 때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인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강의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양가로 3번 계약의 성립 모습인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한가로 1번이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교차 청약이라는 게 있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청약과 승낙 합체에 의한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교차 청약 의사 실현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면 390페이지 펴보시면 까만 박스 2번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오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쭉 넘기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자, 393페이지에 까만 박스 3번 기타 계약의 성립 모습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의사실현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에 교차 청약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자, 거기 교차 청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방금 3억 대 8개 청약, 3억 대 살게 승낙이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8개가 청약이고 살게가 승낙인 건 아니에요. 청약과 승낙은 시간의 선후, 앞이냐 뒤냐, 선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있는 거, 앞에 있는 게 청약이고요. 뒤에 있는 게 승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B가 먼저 A에게요. A야, 내가 너 부동산 3억 원에 사고 싶은데 팔 마음 없어? 먼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청약이에요. 이것을 받아서 A가 3억 원에 팔게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승낙이 돼서 3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우연한 기회예요. A가 B에게 청약서 편지를 보내는데 3억 원에 팔게 하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도달 안 했어요. 그런데 B도 우연한 게 어떻게 했냐면 A야, 내가 너 부동산 3억 원에 사고 싶은데 팔 마음 없어 하고 또 어때요? 이것도 새로운 청약이란 말이에요. 청약. 둘 다 청약이란 말이에요. 청약이에요. 그런데 이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이 합치해버리죠. 합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굳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 그래버려요. 성립했다. 언제? 마지막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도달이라는 것도 자 편지를 발신했을 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느냐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뒤에 자세히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도달했을 때 그래요. 이게 바로 교차 청약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어디가 나오냐면 394페이지죠. 그죠? 양가로 이번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래서 제533조죠. 그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한 때, 도달 동그라미,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먼저 도달하고 이게 나중에 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청약이 도달했을 때요. 마지막 청약이 도달했을 때 거기 한가로 2번에 나오죠. 그죠? 두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나중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거예요. 앞으로 와보세요. 393페이지. 이번에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서점을 왔는데 여러분요 나한테 서점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 아저씨 무슨 책 신간 아직 안 나왔나요? 그래서 예, 일주일 후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돌아갈 때 혹시 제가 그 책 나오면 연락 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이제 돌아갔거든요. 책이 나왔어요. 10,000원인데 내가 책 사실 거예요? 하면서 청약을 하는 거죠. 책이 나왔는데 책 사실 거예요? 10,000원입니다. 하고 청약을 하는데 뭐 당연히 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책을 같이 동봉해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은요.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낙의 의사표시 안 하고 있으면 계약 성립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데 여러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안 했지만 포장지 뜯고 책에 밑줄 그어버렸대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책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야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책에 밑줄 그은 행위 자체를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요. 승낙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밑줄 그었을 때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립니다. 이때 자 청약자가 책에 밑줄 그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책에 밑줄 그은 순간에 뭐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이게 바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 보면 법조문 532조 나오죠. 그죠?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책에 밑줄 그었다 이런 게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죠? 그럼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있는 때 성립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가로 2번에 계약의 성립시기 보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의사실현 사실이 발생할 때 책에 밑줄 그었을 때지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다 그랬죠. 교과서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이에 다른 예도 들어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예요? 예컨대 상품을 주문받았는데 팔겠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죠? 라면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라면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예 앉으세요 손님. 그러더니 몇 번 테이블에 라면 하나 이랬단 말이에요. 팔겠다고 말은 안 했죠. 의사표시 안 했죠. 그래도 이 행위 자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품을 주문받고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승낙의 효과 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자, 지금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처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도 있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도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교차 청약하고 의사 실현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뭔지 이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390페이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390페이지 펴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나오죠. 자, 이 부분을 강의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민법 공부를 할 때는요. 자,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처음 공부하실 건데 세세한 부분 모르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큰 틀을 잡고 아주 지금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큰 틀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그 부분을 세세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렇게 옮겨가야 돼요. 근데 지금 강의는 어쩐다고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실 때를 대비해서 큰 틀도 세세한 것도 같이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중요합니다 보다 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려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민법이라는 것은 출제가 어떤 특정 부분의 한 부분이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특정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 암기, 이 민법 공부 방식과 가장 다른 부분이 2차 과목의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단순 암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민법은 그렇게 공부하면 꽝입니다. 꽝.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방식으로 다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다가 뭐 별표 치세요 어쩌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제일 편한 강의가 뭐냐면 뭐 중요합니다. 거의 별표 치세요. 암기하세요. 이게 이제 제일 편하죠. 그죠? 그런데 암기가 되나요? 별표 100날 쳐봤자 암기가 안 되던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다 왜 별표 쳤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암기로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기력은 떨어지는데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이해력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암기로 승부할 거예요? 이해로 승부할 거예요? 이해로 승부하려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반복하죠. 그러면 암기는 따라온다 생각하시고 전체적 틀을 익히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어떤 특정 부분 별표 치고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 절대 여러분 점수 얻기 힘듭니다. 명심하시고 지금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자세히 볼 때를 대비해서 제가 세세히 들어가지만 여러분 일에 한번 들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크게 이렇게 보고 모르면 넘어가시고 그런 식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또 이 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390페이지 정약과 승낙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